시간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개혁군주 정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정조는 1762년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개혁이 중요한 국가적 이념이 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개혁 정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강화하기도 했고, 또 아버지 무덤인 화성을 조성해서 이 화성이라는 도시를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통공과 같은 경제정책이라든가 일성록의 편찬, 또 개인 문집인 홍제전서의 저술이라든가 이 각종 편찬 사업에서도 매우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왕이 정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왕 정조를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정조는 즉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조가 세손 시절에는 거의 잠자리에 들 때 갑옷을 입고 잤다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객이 침투해가지고 암살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위협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1762년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계한 세력은 그 당시 영조대의 집권 세력인 노론이었고, 이런 노론 세력들은 혹시라도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오른다면 정치 보복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를 했던 거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줬습니다. 연산군 시절인 1504년에 갑자사가 일어났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연산군이 어머니, 생모의 죽음을 알게 되면서 그 죽음에 깊이 관계했던 세력들을 다 처형하거나 숙청을 시켰던 거죠. 정조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영조 때 거의 50년 가까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런 노론 세력들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의 즉위를 정말 막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세자 죽음 이후에 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영조의 처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세력들을 벽파라고 했고, 그래도 이 사도세자의 죽음이 좀 억울하다, 그 사도세자에 대해서 동정을 보이는 세력들을 시파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노론 세력들은 대부분 벽파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이 정치권에서 소외되었던 남인 세력들이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는 시파의 중심으로 자리하면서, 그래서 정조도 남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노론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정조가 1776년에 조선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 왕으로 오른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노론 세력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정치 권력을 계속 자기들만 차지해온 이런 정치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징으로 정조가 궁궐 안에 설치한 왕실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기관, 또 정책연구소로 활용되었던 바로 규장각을 즉위와 더불어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해서 이곳에 그 당시까지 많이 이제 궁궐 내에 보관되어 있었던 서책들을 바로 이 규장각으로 다 함께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규장각에 모아놓은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이 규장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이 연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서 얻은 성과들은 그 정책으로 연결시키면서 학문과 정치를 연결하는 중심 기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장각에는 정말 당대에 능력 있는 학자들을 대거 이제 불러 모았는데, 이 규장각에 모여든 학자들 중에는 당시 신분 쪽으로
차별을 받고 있었던 서울 출신들이 대거 등용된 것이 그 주목이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박제가라든가 유득공이라든가 이덕무, 서이수 이런 사람을 사검서관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거의 서울 출신이었어요. 그 서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조선시대 이 양반사회가 가져온 하나의 그 모순인데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 자식들에게는 서울이라는 그 굴레를 씌워서 신분상으로 많은 차별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세기에 허균이 홍길동전과 같은 소설을 써서 서울 차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모순 같은 거, 문제점들을 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 있는 서울들을 규장각 검서관에 이제 뽑아서 규장각 자료들을 검수하고 연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조가 규장각을 세운 후에 초계 문신 제도라 그래가지고 37살 이하가 되는 젊은 문신들을 뽑아서 다시 규장각에서 재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요즘으로 보면 공무원 재교육 그 제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초계 문신에 발탁된 대표적인 인물이 정조 시대에 정조와 더불어 개혁 정치를 했던 대표 인물 바로 정약용이 바로 이 초계 문신에 발탁되었다는 것. 이거 상당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정약용은 정조에게 발탁된 이후로 계속 정조 시대의 개혁 정책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인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약용 이외에도 초계 문신으로는 서유구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서유구라는 인물은 임원경제지라는 이런 조선시대판 백과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대한 저술을 쓰기도 했는데 바로 정약용, 서유구와 같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초계 문신으로 활용을 하면서 규장각에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규장각은 크게 보면 세종시대의 집현전이라든가 성종시대의 홍문관과 같이 학문을 바탕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전통을 잇는 기관으로 아주 정조시대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규장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이 규장각 그림,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김홍도가 이 규장각도라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규장각이 창덕궁, 궁궐 내에서도 후원의 가장 중심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장각 본관 건물은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층은 규장각이라고 했고 2층 건물을 주함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장각이라는 명칭이 붙은 까닭은 이 규자가 별자리의 규가 있는데 이것은 문을 뜻하는 별자리예요. 문. 그래서 이런 문을 융성시키겠다라는 이런 뜻이 규장각이라는 이름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층 건물을 주함루.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우리 궁궐 건물 같은 데 보면 루자라는 건물이 붙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경복궁에 가면 경혜루가 있고 또 우리 명성황후가 피살을 당했던 옥호루라는 이런 건물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주함루. 그런데 이제 착각하면 우리 이제 지나다 보면은 중국집 이름에 루자가 많아서 중국집 이름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궁궐에서 건물 중에 2층 건물을 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함루도 규장각의 2층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규장각에 대해서 매우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규장각에 여러분들 보면은 건물 같은데 안에 이런 현판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 중요 내용을 여기서 어떤 지켜야 할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씁니다. 왕이 직접 이 현판 글씨를 이제 내려줬는데요. 정조가 이 규장각에 내려준 현판 글씨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구절이 갱례불기입니다. 손님객 올래 안이불 일어날 기. 손님이 오더라도 일어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이제 뭐 너무 이제 막 친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현혹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라. 손님이 오더라도 절대 그 자리에서 공부하던 거 멈추지 말아라. 이거 우리 학생들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말라. 너무 이제 고지식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원칙은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규장각의 신하들은 근무를 할 때는 항상 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라. 요즘으로 치면 정모, 정좌. 항상 바른 자세로 또 옷을 잘 입고 그렇게 해야 학문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규장각의 신하들은 그 근무를 하는 중에 공무가 아니면 함부로 나가지를 말라. 그래서 누구 와가지고 이야기하러 가고 또 여름 같은 날 덥다고 어디 목욕탕 같은 데 가고 이러지는 말아라라는 거죠. 공무가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마라. 그러면서도 또 정조대왕은 이 규장각 신하들에게 상당히 좀 대우를 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규장각의 신하들은 아무리 높은 관리가 오더라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조가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제 높은 관직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규장각에 와가지고 규장각 신하들에게 이거 이런 내용 나한테 좀 유리하게 좀 해달라. 이런 정치적 청탁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 글귀들을 다 이제 규장각에 내려서 사방 벽에다 이것을 걸게 했어요. 그러니까 규장각 신하들은 수시로 그것을 보면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조가 규장각에 설치해서도 볼 수 있듯이 정조는 상당히 학문을 중시했던 그런 왕이에요. 특히 학문을 전통의 바탕을 두어서 새 것을 창출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매우 많이 가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 용어로 법고창신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은 학생들도 있을 건데 옛것을 모범 삼아 법 삼아서 법고창신 새 것을 창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규장각의 학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정조 스스로가 상당히 학문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신하들이 이런 책 같은 걸 갖다 주면은 이 책들 이미 나는 다 봤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 문헌에서 발견이 돼요. 모든 책들을 섭렵하고 국내 책이든 중국 책이든 가릴 것 없이 많은 책을 봐가지고 정말 소위 말해서 아시는 게 많았어요. 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조 스스로도 사실은 군사로 자부해요. 나는 왕이자 스승이다. 모든 신하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는 거죠. 임금군자 스승사자를 써서 군사라고 합니다. 군사로 자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조는 또 이런 자신의 학문적인 능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나의 이 학문과 정치의 혜택이 온 백성들에게 널리 퍼지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만천, 온갖 개천에 비추는 달, 만천명월이라고 합니다. 만천명월의 주인이다라는 이런 자부심 가지고 갖춰요. 그래서 정조는 아예 도장을 만들어요. 옛날에도 왕들이 사용하던 도장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장이 있었는데 정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장에 새겨진 글귀가 만천명월 주인옹입니다. 그 만 가지 개천에 비추는 달처럼 나는 주인이다라는, 옹은 늙은이 이런 거는 겸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는 또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 자신의 어떤 학문과 정치에 대한 자부심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 규장각을 설치하고 규장각에서 나오는 이런 학문적 성과들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상당히 이런 문화중흥의 기운들을 고양시켜 나갑니다. 정조가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이 규장각이라는 곳은 창덕궁 궁궐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규장각에 있는 많은 책들이라든가 연구자료가 이것이 사라지면 안 되겠다. 특히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 심지어는 이괄의 난 같은 국내의 변란 속에서 궁궐이 화를 입은 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궁궐에 있었던 많은 자료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생각해낸 게 규장각과 거의 맞먹을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을 궁궐 한복판이 아니라 가장 국방상으로 안전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즉위와 더불어 강화도의 규장각의 외각,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규장각이라는 뜻으로 외규장각의 설치를 명합니다. 그리고 1782년에 외규장각의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럼 왜 강화도였는가? 하필 우리가 보면 우리 역사에서 보면 강화도가 가장 국방상으로 안전한 곳임이 판명이 됐어요. 몽고족의 침입에도 이곳에 피난을 했고 정묘호란에서도 이곳에 피난을 갔고 병자호란은 강화도에 피난을 가려고 했다가 너무 이 청나라 군대가 빨리 와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장 국방상으로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짓고 정조 때부터는 모든 도서는 아니고 왕실에서 보던 도서 중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책들을 다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왕실의 중요 전적을 보관하는 그런 기관으로 아주 자리를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나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2011년에 이곳 외규장각에 있었던 의궤들이 우리 국내에 돌아오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경사를 맞게 됐는데, 그럼 왜 강화도 외규장각에 있었던 의궤들이 이 프랑스에게까지 가게 되었을까? 바로 그 이유는 정조 때는 가장 국방상 안전한 지도로 이 강화도를 찍었지만 그 똑똑하신 정조대왕께서도 거의 한 80년 뒤에 이 서양 세력이 우리 조선을 침공해 올 줄은 잘 몰랐다라는 거죠. 결국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하고 조선군과의 교전 끝에 결국은 이 퇴각을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 강화도를 점령했던 프랑스 해군이 그렇게 전쟁이라는 바쁘고 정신없던 그 와중에도 바로 이 외규장각에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그 중에 특히 그들의 눈을 자극했던 그 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 병인양요 직전까지 외규장각에 보관되었던 책들이 한 6천여 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의궤 중에서도 왕이 친히 보았던 의궤를 어람용 의궤라 그래요. 왕이 친히 열람했다. 왕어자 열람할 람자. 그래서 어람용 의궤들은 특히 표지가 비단으로 되어 있고 장정도 아주 좋고 거기다가 이 그림, 하원들이 그린 그림도 왕에게 바치는 것만큼 정말 정밀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군대가 보니까 다른 자료들보다 유독 외규장각에 이 보관되었던 어람용 의궤가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약탈을 해갖고 그것이 결국 정말 한동안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사실 우리 박병선 박사라는 아주 헌신적인 우리 분이 이제 나타나서 결국 외규장각 의궤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기가 되어서 마침내 작년에 이 프랑스에 있었던 그 어람용 의궤 297책을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에 4차례에 걸쳐서 한국에 이 의궤들이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완전하게 우리나라에게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 아니라
5년마다의 대여 갱신이라는 이런 조금은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돌아온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이 의계가 가지는 그 자료적 가치라든가 이 의미를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국내에 돌아온 것을 계기로 우리가 정말 의계를 더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조시대 경제정책으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정책이 1791년에 단행된 신해통공이라는 그런 조치입니다. 신해통공 이게 뭐냐? 1791년이 신해년이어서 일단 신해라 그러고 통공 모든 것을 이제 조금은 넓게 보편적으로 이제 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시장 정책입니다. 그 조선시대도 보면은요, 조선 후기에 갈수록 점차적으로 상업이 발전해 나갑니다. 대동법 같은 게 실시되면서 세금이 이제 그 포나 그 쌀로 바치면서 이 세금에 있어서 거의 화폐적인 역할을 하는 이 쌀이나 포의 기능. 그러다가 이 중간에 또 중간 상인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이제 유통을 하게 되고 또 농업에 있어서도 경영형 분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농과 빈농의 차이 이런 것이 나타나고 또 이제 토지를 많이 경작하게 된 이런 분농들은 또 뭐 상업적 작물 같은 거를 재배하니까 뭐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거 이런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유통 경제가 활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서울이라는 도시도 점차적으로 이제 농민들이 도시로 진출하는 이런 경향이 강해져 가지고 이런 그 도시에서 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장사 같은 거죠.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런 소상인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였는데 문제는 조선시대에는 이 서울의 이 시전이라 그래가지고 국가의 일정한 역을 담당하고 일정하게 국가의 물품을 납부하고 권리를 가지는 이 시전 상인들이 상당히 독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시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던 곳은 바로 지금의 종로거리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탁골공원 옆에 가면은 유기전터라 그래가지고 이곳에 유기전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표석이 있는데 시전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게 유기전이었습니다. 유기전은 6가지의 물품을 파는 곳이라 해서 유기전이라고 했는데 주로 옷감이 많았어요. 비단, 무명, 모시, 명주 거기다가 종이하고 어물을 합해서 6가지 물품, 유기전. 그래서 이 유기전이 가장 그 대표적인 시전이었고 다른 시전들도 서울에 포진을 해서 지방에서 특히 올라오는 이런 그 상인들의 활동 같은 것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권리를 금난전권이라 그래요. 함부로 어지럽게 그 시장을 하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런 행위를 막겠다라는 뜻에서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라 해서 금난전권이랍니다. 이 금난전권이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작은 자본으로 뭐 도시에 와가지고 특히 서울에서 조그만한 장사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자신이 어떤 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바로 정조 시대에 특히 정조 때 남인우를 대표하는 인물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정약용 이외에 최재공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최재공은 좌의정, 영의정까지 올라가는 바로 정승으로서 또 큰 역할을 하는 남인 출신 정승인데 바로 이 개혁 정승 최재공으로 하여금 바로 정조가 신해통공을 단행을 합니다.
형식은 그 당시 좌의정이었던 이 최재공이라는 인물이 우리 지금의 상업계의 현실을 보면 도매 장사만큼 이게 심한 그 사회적으로 폐단이 되는 것이 없다 하면서 독점,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독점 기업이죠. 독점 기업들이 몇몇 대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상업 행위를 독점하는 그런 행위를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의를 정조에게 올립니다. 정조도 이 의견을 수용을 하고 그것이 맞다. 소위 말해서 소생산자라든가 영세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먹을거리를 찾으려면은 시전상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이런 권리들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1791년 파격적인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해 통공입니다. 그래서 신해 통공 때도 가장 이제 이 시전의 어떤 특권을 담당하고 있었던 유기전은 이것은 뭐 소위 말해서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해 통공은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혁 정치가 최재공의 그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정조가 이것을 수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조는 이 시대에 상업활동의 분위기를 잘 읽고 있었고 그런 분위기를 읽으면서 이런 그 자유로운 상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대기업이라든가 일부 특권 세력들의 경제적 독점은 막아야 되겠다고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이것도 보면 이 시대에도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시전 상인들은 노동 권력층하고 연결되는 이런 측면이 상당히 많았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 그런 용어 알고 있나요?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유착이 되는 이런 상황을 정조가 그 고리를 끊었다라는 점에서 신해 통공이 가져온 조치는 이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좀 더 가난하고 서민적인 이런 상인들이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조시대 하면 또 하나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제주도 출신 이 소위 기생 출신이었지만 나중에는 양인이 됩니다. 양인이 되는 바로 김만덕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김만덕이라는 인물이 출연할 수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더라도 바로 이 제주도까지 상업이라든가 유통업 같은 게 이런 게 상당히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김만덕은 그 제주도 출신으로 원래 이제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나중에는 양인으로 이제 다시 신분이 이제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그 시대를 읽는 여성이었지만 시대를 읽어보는 눈이 매우 탁월해가지고 이 제주도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요즘으로 치면 해운업이라든가 또 해산물을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받는 이런 방법으로 정말 엄청난 부를 획득을 했어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김만덕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조 때 제주도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 이 김만덕이 통큰 기부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이제 내어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이제 구제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김만덕의 행적이 정조대왕에게까지 알려지자 정조대왕은 이런 사람은 정말 그 나라에서도 이 포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주 목사를 시켜가지고 김만덕을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김만덕에게 소원을 물어보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왕을 뵙고 또 금강산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즉시 이제 서울로 불러오게 해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금강산 여행을 하도록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신해 통공을 주도했던 바로 최재공이라는 인물이 이 김만덕과 만났던 상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최재공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고위직 정승인 이런 사람이 자신의 문집에 바로 이 여성의 이런 그 행적, 처음 흉년이 들었을 때 제주도에 아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기부를 한 행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서울에 올라와서 금강산 여행까지 한 그 기록을 만덕전이라는 제목으로 최재공의 문집에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만덕의 행적이 더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이 영조, 정조 시대쯤 되면은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상당히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여행하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금강산 여행 같은 경우는 당시 사대부들이 상당히 이제 소위 꿈에 바라던 그런 여행이었고, 그런 여행기들을 또 기록으로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이 조선시대 그 선비학자들이 쓴 금강산이라든가 백두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유랑기, 기행문도 많이 있다는 거. 그만큼 시대가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조금은 자유롭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만큼 이제 정조시대 그 당시 선비학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김만덕과 같은 인물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조시대 하면은 또 대표적인 게 이 활발한 편찬 사업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정조 스스로가 자신은 왕이자 학문적 스승이라고 자부를 했고, 또 정조가 아주 주목될 점이 정조의 호가 홍제예요. 홍제의 전서라 해가지고 국왕이 스스로 문집을 남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왕이 문집을 남긴 사례가 없어요. 그만큼 왕이 문집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학문적인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서울대학교 규장과학 항구학연구원에 가보시면 정조가 쓴 홍제전서 문집이 친필로 쓴 문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제전서를 다시 인쇄를 한 인쇄본도 몇 종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의 뛰어난 학문 세계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정조는 일기도 열심히 썼어요. 정조는 영조 때는 세손 신분이었죠. 그때부터 일기를 열심히 썼는데 이 일기가 나중에 일성록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반성하는 기록이라는 뜻으로 일성록이 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왕세손의 일기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국정의 최고 기록으로까지 이제 발전하는 기록물입니다. 결국은 정조가 일기를 쓴 것에서 시작돼서 일성록이 완성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성록은 지금 국보로 지정했고, 제 강의 잘 들은 사람 아마 이제 외울 건데, 일성록은 현재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조대왕은 문에도 아주 능통했지만 무에도 상당히 이제 능통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조가 할 쏘기에 잘했고 아주 신궁이었다라는 것도 많은 기록에도 나오는데, 이 문과 무를 겸비한 정조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책이 바로 무의 도보 통제라는 책이에요. 이 백동수와 같은 그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당시 무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낸 거죠. 무의 도보 통제입니다. 이거 잘못 읽는 학생들은 무에도 보통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무에 대한 그림과 우리 악보할 때 보라 그러죠. 그래서 도보, 통지 여러 개를 통해서 쓴 기록, 무의 도보 통지. 그리고 이 정조대왕이 이순신 장군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무를 강조하니까. 그래서 우리 전쟁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에 관한 기록들을 다 모아서 이충무공 전설을 펴내는 왕도 바로 정조입니다. 그만큼 이제 무에 대해서도 식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이외에도 외교에 관한 책인 동문희고라는 책도 정조 때 간행이 되고, 또 정조 때는 이 관청의 여러 기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보면 지금 또 학교에도 학교에 관한 기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규장각에 관한 기록인 규장각지, 홍문관에 관한 기록인 홍문관지, 그리고 예조에 관한 기록인 충관통고라든가 형조에 관한 기록인 추관지와 같은 이런 각 관청의 업무를 다 기록했던 이런 책들도 활발하게 편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정조는 바로 이런 우리나라 저술 편찬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반면 당시의 선진국인 청나라의 학문과 문화 수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당시 청의 학술 사조가 종합 정리된 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고금 도서 집성
5022권을 수입을 했습니다. 이만큼 이 국가에서 좀 더 이 선진 학문을 수용해서 우리의 학문과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조 시대의 그 편찬 사업의 성과들을 보면 정조의 그 학자 군주로서의 면모가 아주 뚜렷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리고 정조가 이 규장각의 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해 통공의 단행이라든가 또 이 편찬 사업의 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정조의 그 능력은 다재다능했다. 그래서 이러한 정조는 자신의 왕위에 오른 그 시대 정신이 개혁의 시대임을 알고 이것을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실천을 한 군주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조시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